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과 윤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프린트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도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필기를 하면서 꾹꾹 눌러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가셔야 한다라는 것 정도를 빠르게 짚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랑과 성의 윤리 부분부터 볼게요. 이 단원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사람은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에리 프롬이 쓴 책이 뭐다? 네, 사랑의 기술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하고 가셔야 합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요, 에리 프롬은 사랑의 요소를 4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신뢰와 책임감, 두 번째는 이해, 세 번째는 존경, 네 번째는 관심과 배려로 표현을 했다. 자, 신뢰와 책임감은 뭐냐면 서로 상대방이 사랑을 할 때에는 서로의 욕구를 배려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해는요, 상대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고 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존경은요, 상대방을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존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관심과 배려를 사랑의 요소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심과 배려라는 것은 사랑하는 상대방 서로가 서로의 생명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요소에는 요 4가지 정도가 있다는 것은 암기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을 선생님이 한번 담아왔어요. 에리 프롬이 생각했을 때는 서로 사랑을 할 때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 사랑은 상대방을 서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쵸?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신뢰, 책임감, 이해, 존경, 관심과 배려 속에서 하는 것이지 자신을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짚고 갈게요. 다음,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즉, 능동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에리 프롬에서는 요 정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성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에리 프롬의 한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별개로 이제 일반적인 성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성에는요 3가지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생식적 가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쾌락적 가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격적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식적 가치라는 것은 성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종족을 보존할 수 있죠. 그것이 첫 번째 생식적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쾌락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성을 통해 쾌락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인격적 가치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예의를 바탕으로 사랑을 하면서 인격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성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의 가치는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정도도 암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이 세 번째 부분이 이 성과 사랑 단원에서는 가장 기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사랑과 성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크게 3가지 입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수주의적 입장, 두 번째는 중도주의적 입장, 세 번째는 자유주의적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수주의적 입장에는요. 성관계를 결혼을 통해서만 인정하는 입장이에요. 혼 전 성관계나 혼인하기 전에 하는 성관계나 그리고 혼 외 성관계,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하는 것, 그것을 부도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수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수주의적 입장에서는요, 성의 가치,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보수주의적 입장에서는요, 주로 생식적 가치를 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여기다가 생식적 가치라고 써볼게요. 생식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두 번째. 중도주의자 입장에서는요, 결혼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서로의 사랑만 있다면 성관계는 허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중도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성이 도덕적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의 가치, 생식적 가치, 쾌락적 가치, 인격적 가치 중에서 중도주의적 입장이 생각하는 성의 가치, 가장 중요시하는 성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인격적 가치겠죠. 서로 배려와 예의를 바탕으로 사람 사이의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 사이의 사랑을 성립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중도주의적 입장에서는요, 인격적 가치를 가장 중요한 성의 가치로 봅니다. 그래서 인격적 가치 부연 설명 써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요, 결혼과 사랑이 없어도 개인 간의 합의만 있다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성관계가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입장이 생각하는 성의 가치,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쾌락적 가치겠죠. 성은 쾌락적 가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요, 성의 가치, 이 세 가지 중에 쾌락적 가치를 가장 중시한다는 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 이쪽에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모두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성을 중시한다는 거.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다라고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알려준 것 중에 자유로운 선택? 이거 자유주의적 입장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모두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다는 거. 누군가 강제해선 안 된다는 거. 자유의지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가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양성평등할 때 이 양 두 가지의 성은 뭐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라는 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남녀 평등에 대한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부아르라는 사람은요, 여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여성에게 여성다움을 강요하는 남선주의적인 그러한 목소리를 비판하면서 여성은 주체적인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보부아르다. 그래서 보부아르는 요 정도 알고 가면 됩니다. 여성스러움,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스러움이라는 것은 남성주의적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것,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성스러움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여성은 주체적 존재다 라고 주장한 것이 누구다? 그쵸. 보부아르다라는 거, 보부아르.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밀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공리주의자였어요. 그쵸? 공리주의에는 벤담과 밀이 있었어요. 그쵸? 그 중에 밀은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자, 밀은요, 공리주의자답게 양성평등에 대한 입장도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공리주의란 뭐였죠? 그렇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아이가 어머니를 돕다가 유리병을 깼어요.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죠, 그쵸? 결과적으로는 도우려는 이런 선한 마음, 동기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돕는 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쵸?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래 입장에서 이 어린아이의 행위는 옳은 행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응급실에 5명의 환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 5명의 환자가 각각 하나의 장기가 필요해요. 누구는 신장이 필요하고, 누구는 눈알이 필요하고, 누구는 피부식이 필요하고, 이렇게 각각 하나씩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공리주의는 정상인 한 명을 데려다가 그 정상인 한 명을 눈을 뽑아내고, 장기를 뽑아내고, 피부를 이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을 희생해서 5명을 살릴 수 있다면 공리주의에서는 그것을 옳다고 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들긴 했지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봤어요. 공리주의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동기가 어땠건, 동기가 선했건 나빴건 결과가 크다면 그것을 옳은 행위로 보는 것이 밀의 입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남녀평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밀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남녀평등을 바라보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바라보지 않아서 남성과 여성에게 사회 진출 기회를 동등하게 주지 않아요. 남성에게만 사회 진출 기회를 줌으로써 남자만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바라봄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회 진출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은 사회적인 쾌락,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렇죠. 당연히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두 남녀 모두 사회 진출을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큰 행복과 쾌락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의 입장에서는 남성에게만 사회 진출 기회를 주고 여성에게는 사회 진출 기회를 주지 않고 여성에게는 사회 진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비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밀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여성의 예속을 비판하였다. 여성이 예속되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래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다양한 직업으로 진출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능 활용 기회를 가로막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불평등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회적으로는 손실이다. 공리주의에서는 사회적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했으니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것은 전 인류에게 유용하다라고 봤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밀은요, 남성과 여성의 지성 차이는요, 선천적인 차이가 아니라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봤어요. 즉, 여성은요, 근본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밀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남녀 불평등을 비판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음양사상의 입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통적으로 음양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음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남자를 양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양사상은요, 남녀 관계를 상호 의존적이고 그리고 보완적인 관계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자는 남자는 양,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러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양에 빗대어지고 땅이라는 것은 음에 빗대어져서 남자와 여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러면 남녀의 관계를 불평등하게 본 거 아니에요? 남자는 조금 더 우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음양사상의 본래적인 뜻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으로 봤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음양사상에서는요, 남녀의 역할은 변화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여러분들, 음양사상 나오면 이러한 편견 때문에 남녀의 역할은 고정적이고 남자는 우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다 라는 편견을 갖기 쉽지만 사실은 음양사상에서는 남녀를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봄으로써 남녀의 역할을 변화 가능하다라고 보았다는 점을 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남자와 여자의 선천적인
요소의 차이는 인정을 해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어떤 생물학적으로 차이는 있죠.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차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음과 양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등 관계가 아니고 상호 의존적 관계이다라는 거. 이거 개 오타 넣네요. 개 이건 거 아시죠? 네.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았다는 거. 음양사상에서 그렇게 보았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음양의 조화로 형성된 횡적 관계이다. 횡적이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수평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수평적 관계이다. 남성과 여성은 이렇게 같은 수평적인 관계인 것이지 남자와 여자는 이런 식으로 종적인 관계, 횡적 관계의 반대말이 종적 관계란 뜻이거든요. 종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직 관계란 뜻이에요. 남자가 위, 여자가 아래 이렇게 있다는 종적 관계가 아니라 남녀는 평등한 수평적 관계이다 라는 점 기억해두고 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 지문 조금 읽어보고 갈게요. 세상 만물은 음양의 대립, 통일, 순환의 과정을 통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하늘, 태양, 남성, 오전 등이 양이라면 땅, 달, 여성, 오 등은 음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것 봐요. 양과 음이 있을 때 아까 선생님이 비유했던 거 하늘, 남성 같은 것은 양에 비유했다면 땅, 여성은 음으로 비유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들 관계는 서로 대립 관계에 있으면서도 의존 관계에 있다라는 점 알겠죠? 다음 지문. 하나의 사물이라도 상대에 따라 음이 되고 양이 된다. 따라서 음은 양을 품고 있고 양은 음을 품고 있다. 음과 양은 상반되지만 서로 의존하고 통합하여 하나의 완전함을 이룬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음양사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상과 사랑의 윤리 단원이고요. 혹시나 교과서에는 있는데 수능 특강에는 있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출문제에서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결혼과 가족의 윤리 단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부부간의 윤리 볼게요.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음양사상, 음양이론에서는 여자를 어디에 빗댔죠? 그쵸, 음에 빗댔고 남자를 어디에 빗댔죠? 그쵸, 양에 빗댔습니다. 그래서 음양론에서 본 부부간의 윤리를 한번 볼게요. 부부관계는 음양관계와 같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 어떤 생물학적 차이라는 던가 선천적인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부는 상호 의존적, 상호 보완적이며 대등한 관계이다. 아까 횡적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상호 공경하면서도 분별이 요구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고정불변하다 아니면 불변하지 않다? 그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다음, 그리고 상경여빈이라는 합자성어가 있어요. 상경여빈. 상경여빈이라는 것은요. 부부가 서로 손님처럼 동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서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막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죠. 그런데 조금 편해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의 소중함을 조금씩 잃어가요. 그래서 서로 막 막대하는 경향이 조금 더 짙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윤리, 서로 간에는요. 처음처럼 계속 아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손님처럼 공경해야 한다라는 사자성어가 뭐다? 상경여빈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한자성어 꼭 외워주세요. 자, 상경여빈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윤리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다음, 그리고 부부는요. 인륜의 시작이래요. 인륜의 시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시작하려면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서 종족을 번식하면서부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성씨의 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성이 같아요? 틀려요? 그쵸? 다르죠? 저희 엄마는 이씨이지만 저희 아빠는 배씨예요. 그쵸? 이렇게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시초예요. 그쵸?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만복의 근원이다. 만복이라는 것은 이거는 모든 만물할 때 만이고요. 복은요, 여러분들 복되다 할 때 그 복이에요. 모든 만물의 복의 근원이다.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쵸? 엄마와 아빠부터 시작한다. 다음, 가족 중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다. 자,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 엄마와 아빠가 먼저 합쳐져야 돼요.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셔야 가족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부부 간의 윤리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요, 부모 자녀 간의 윤리를 보겠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는 횡적인 관계, 수평적, 대등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수직적인 관계, 종적인 관계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랑 여러분들은 수직적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부모님과 우리 자식 간의 관계는 수직적이다라고 봤어요. 수직적. 여기 부모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래에 있다고 본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은 수직적 관계이다 라는 거. 다음, 부자 간의 정직은, 부자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식을 얘기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정직은 올바름보다 친애에 우선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양을 훔쳤어요. 그런데 유교에서는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양을 훔쳤을 때 그것을 자식이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올바름의 기초에서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친함의 근거에서 그 양을 훔친 걸 숨겨드려야 될까요? 그쵸?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부모님을 신고하는 거, 올바름보다는 친애, 부모님을 숨겨주는 거, 친애의 근거에서 숨겨주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알겠죠? 다음, 부모의 윤리. 부모는요, 자애라는 그러한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부모의 윤리,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죠. 자, 이것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자애. 그래서 부모의 윤리는 자애다라는 거. 자애. 여기 자식 자자고요. 이거 사랑의 자예요. 사랑의. 그래서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님에게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효라는 윤리를 가져야 해요. 효라는 것은 친함을 바탕으로 해요. 여러분들 친하죠?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그 친함을 바탕으로 효를 실천해야 한다. 자, 여러분, 자애는 누가 가져야 되는 윤리다? 그쵸. 부모님이 가져야 되는 윤리다. 반대로 효는, 그쵸.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되는 윤리이다. 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다음. 자, 효라는 것은요, 효의 시작은 불감회상부터 시작돼요. 불감회상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서 다쳐오면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 하시죠? 그쵸? 그것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효의 시작은요, 이렇게 불감회상,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몸을 다치지 않는 것,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효의 끝은요, 입신양면,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을 통해서 효가 이렇게 완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효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불감회상이라고 하고, 효의 끝은 입신양면,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방법을 통해서 효를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해요. 효의 시작이 불감회상, 입신양면, 그리고 그 밖에 효의 실천 방법. 효 실천 방법은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써준 것 정도는 외우고 가야
한다는 거. 자, 뭐가 있냐면 먼저 공대. 공대라는 것은 표정을 항상 부드럽게 해서 부모가 편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음, 양지. 양지라는 것은요, 정신적인 공경을 얘기해요. 그리고 복양은 물질적인 효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적인 공경을 하는 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질적인 효도도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불욕,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한다는 거. 그래서 효를 실천하는 방법에는 공대, 양지, 복양, 불욕 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모, 자녀 간에 필요한 윤리고요. 다음 형제, 자매 간의 윤리를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는 우애가 필요해요. 우애. 우애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예요. 한 부모로부터 태어나 똑같은 기운을 받고 태어난 동기간이에요. 동기. 여러분들 대학 동기라는 말 들어봤죠? 대학 동기는 같은 연도에 입학한 사람을 동기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부모의 한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기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윤리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 수족지의라는 단어예요. 우리 아까 부부 간의 윤리에서 알아야 되는 한자 성어는 상경여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 간에 알아야 되는 한자 성어는 수족지의예요. 자, 수족지의는 무슨 뜻이냐면 서로 아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지의라는 것은 형제 자매 간의 윤리에서 필요한 그러한 윤리다라는 거. 그리고 연령 차이를 통해서 장유유서의 도리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장유유서라는 뜻은 잘 알죠? 연령 차이에서 연령 차이의 그런 예의, 윗사람과 아랫사람 서로 공경하는 것, 장유유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윤리는 종적이면서도 횡적이라고 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종적은 뭐라고 했죠? 그쵸? 수직적이라는 말이에요. 수직. 그리고 횡적은 무슨 뜻이죠? 그쵸? 수평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니, 오빠, 동생 간에는 이렇게 태어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횡적, 여러분들 한 부모의 그런 배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수평적, 평등한 관계이기도 해요. 다음, 형우제공이라는 한자 성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우고 가야 돼요. 형우제공이라는 말은 형은 아우를 잘 대우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해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다음, 효제. 자, 효제에서 효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녀,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한 가져야 될 그런 윤리였어요. 효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효제에서 제라는 것은요, 형제, 자매 간에 필요한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효는 부모에 대한 사랑, 보답, 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라는 것은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있도록 서로 공경하는 것을 제라고 합니다. 알겠죠? 효제에서 제는 형제 자매 간의 윤리이고 여기서 말하는 효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자녀의 윤리, 자녀가 부모에게 실천해야 되는 윤리이다라는 거.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 불의를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차이점이 부모님이 양을 훔쳤을 때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면 친해의 근거에서 덮어줘야 된다 했어요? 그쵸? 그거를 덮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 간의 윤리에서는요. 올바름을 바로잡아야 된다. 불의를 바로잡아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까 부모님은 잘못을 했을 때 덮어줘야 되지만 우리 형제 자매 간에는 올바름을 꼭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했다는 점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형제 자매 간의 윤리고요. 네 번째는 이웃 간의 윤리예요. 이웃 간의 윤리는 쉬워요. 수평적인 관계,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이웃도 서로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구휼의 의무를 부과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구휼이라는 게 뭐냐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구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웃 간에는 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주고 구해주는 그러한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결혼과 가족 간의 윤리 봤는데요. 우리 참고로
심화 과정으로 이 부분 조금만 보고 이 단원 또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를 해야 될 부분. 유교 사상에서는요, 가족 윤리가 사회 윤리로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족 윤리가 사회 윤리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우선 내 가족부터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자연적인 감정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 사랑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얼굴도 모르는 저기 지구 반대편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나요? 그쵸?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자연적인 감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와 가족을 사랑한 이후에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우리 가족을 동등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한 후에나 그 다음에서야 우리는 다른 사람, 사회 윤리까지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보면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권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충고하고 올바른 일을 권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충고하고 올바른 일을 권장하는 것이 권면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륜. 오륜은 우리 이제 맹자에서 처음 나온 부분인데요. 오륜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교에서 오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 부자유친. 두 번째, 군신유의. 세 번째, 부부유별. 네 번째, 붕우유신. 다섯 번째, 장유유서예요. 자, 첫 번째, 부자유친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신유의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부유별이라는 것은 남편과 부인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붕우유신을 얘기하고요. 장유유서라는 것은 어른과 아이 간의 차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더라도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륜, 이 5가지 정도는 꼭 외워주도록 하세요. 다음, 우리 심화 부분, 해겔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심화된 부분이에요. 조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 부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해겔은요,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족의 출발점은 자유로운 두 인격의 사랑에 근거한 동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가족의 출발은 당연히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유롭게 사랑에서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가족의 객관적인 출발점은 두 인격의 사랑이다라는 거. 그래서 당연히 가족의 기초는 인륜적 사랑이 되겠고요. 가족의 내용은 두 인격의 통일.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두 인격 간의 통일이다. 그리고 가족의 구성은 당연히 부부와 자식이 되겠고 가족의 완성과 확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가족의 완성과 확대 부분 보면은 혼인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가족이 직접적으로 개념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어렵게 표현을 해놨지만 뜻은 그냥 혼인을 통해서 가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소유와 재산이라는 가족의 외면적 현존재와 그의 관리를 통해서 가족은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족 내부를 생각해보면 소유, 재산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를 통해서 가족을 조금 더 견고하고 완성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와 재산이라는 가족의 외면적 현존재와 그의 관리를 통해서 가족이 완성된다. 세 번째, 자, 가족은요, 자녀의 교육과 그리고 가족의 해체라는 것을 통해서 완성과 그리고 그 이후의 해체까지 한번 써봤어요. 자, 우선 가족의 완성은요, 자녀의 교육을 통해 조금 더 견고해질 수 있어요. 가족은요,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통해서 자유로운 인격체,
자유로서의 성장, 자녀의 자유로운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통해 부부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별 얘기 아니죠? 다음, 가족의 해체는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가족의 해체는 이혼을 통해서 될 수 있고, 사별, 죽음을 통해서 가족이 해체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자녀의 출가, 자녀들이 다 크면 이제 가족을 떠나게 되죠. 네,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가족이 해체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보았고요. 헤겔이라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구별했어요. 자, 이거 구분을 어떻게 했나? 자, 첫 번째 보면 헤겔은 남녀 상하 차이를 부정했어요. 남녀를 상하 차이, 종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남성의 경제활동과 여성의 가정일을 강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성은 여성보다 조금 더 육체적으로 강인하게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여성은 가정일에 종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하지만 남자가 가정일에 종사하지 않고 바깥일을 하고 또 여성은 가정일을 한다고 해서 서로는 차등적인 존재, 종적인 관계가 아니다, 횡적인 존재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점까지 우리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가족윤리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지막 단원, 우리 오늘 배울 부분 마지막 단원인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가치중립성 할 때 이 가치중립성이라는 말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가치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가치라고 해요. 자, 그럼 중립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중립성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을 때 어떤 가치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 펜이 있어요. 이 펜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할 수도 있고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펜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립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편에 서지도 않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편에 서지도 않는 거예요. 즉 가치가 있다 없다 이 두 편에 아무데도 서지 않고 중간에 서서 가치평가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립성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 단원을 볼 텐데요.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과학기술의 가치중립론이에요.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서 가치중립, 가치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평가하면 안 돼.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해. 라는 것이 과학기술의 가치중립론 첫 번째고요. 가치중립론. 그리고 이것과 대립되는 게 뭐냐면 과학기술의 가치지향론이에요. 가치중립론과 가치지향론. 가치지향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 중립에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을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가치를 개입하지 않아요. 하지만 과학기술의 가치지향론은요. 과학기술은 우리의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은 어떤 점에서 가치가 있다. 어떤 점에서 가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가치 판단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치지향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배울 것이 이런 거라는 거 크게 잡고 한번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이라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과학기술의 가치중립론. 과학기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과학기술이 적용된 게 뭐가 있죠?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게 있죠. 핸드폰이라는 과학기술, 핸드폰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학기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또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학기술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은 객관적 관찰과 실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주관적 가치라는 것은 좋다, 싫다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서 난 이거 좋아, 나 이거 싫어 이렇게 평가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과학기술은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규제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자, 여러분, 과학기술 그 자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청소기라는 과학기술 그 자체는 사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청소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은 단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 팩트에 근거해서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과학 연구 결과의 활용이 도덕적 가치와 연관이 있다. 자, 여러분, 그 청소기 자체는 과학기술의 그런 가치,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없지만 청소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이 도덕적 가치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기가 있어요. 청소기가 있을 때 우리가 집안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청소기의 활용, 편리하게 하는 그 활용이 우리는 진짜 편하다, 청소기 진짜 좋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 청소기라는 그 둔탁한 물건을 사람을 패는 데 썼어요. 그 활용, 청소기의 활용을 누구를 패는 데 썼어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도덕적 가치. 와, 저 청소기 진짜 나쁘다. 청소기 정말 나쁜 데 쓸 수 있네. 이렇게 도덕적인 가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청소기라는 기술 자체는 좋다 나쁘다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청소기를 청소하는 데 쓴다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청소기를 누구를 사람 패는 데 썼다거나 하면 그것은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기술 결과의 활용이 도덕적 가치와 연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다음, 과학기술은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과학기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학기술을 실제로 활용한 사람의 몫이다. 자, 여러분, 과학기술은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기를 만든 거, 청소기의 그런 과학기술 자체는 그런 좋다 나쁘다를 따질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을 만든 사람은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청소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것을 활용한 사람의 탓이지 과학자 탓이 아니에요. 과학자는 단지 청소기라는 과학기술을 발명했을 뿐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활용한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 알겠죠? 청소기를 사람을 패는 데 쓸지 아니면 청소하는 데 쓸지는 그것을 활용한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그것을 활용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 다음, 자,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다. 자,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자,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이야기한 학자가 누구다? 그쵸, 야스퍼스다. 야스퍼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고 기술이 인간을 위해 무엇을 기여하느냐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기술이 만들어지느냐에 달려있다. 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한 부분이죠. 기술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그 기술로부터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야스퍼스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자, 이 부분은 가치 중립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누가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이 내용이 가치 중립성이다라는 내용은 꼭 이해를 하고 가세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 과학기술의 가치 지향론에 대해서 볼게요. 과학기술도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윤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학자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내죠. 과학기술은요, 그 기술 자체에 대해서도 가치 판단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자가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은 가치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라는 거. 그 과학기술을 만드는 사람은요, 과학기술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윤리적인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과학기술은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목적에 기여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는 과학기술을 만드는 그 단계에서부터 윤리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오늘날 과학기술은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과학자는 반드시 그 기술을 만들 때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심사숙고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지향론을 주장한 학자는 하이데거라는 사람인데, 하이데거는 이런 주장을 했다.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 과학기술을 그 자체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과학기술에 내맡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을 만드는 과정,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서부터 윤리적인 책임을 느껴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과 가치 지향성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먼저 둘 다 공통점은 과학자가 연구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 과정에 대해서. 연구 과정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가치 중립성과 지향성의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그 기술 활용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입장은 과학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고 가치 지향 입장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거.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중립성 입장이나 가치 지향성 입장이나 과학자가 연구 과정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지만 그 이후에 활용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는 쪽은 어디다? 그렇죠. 우리는 가치 지향성과 가치 중립성 중에 가치 중립성은 활용에는 과학자가 책임이 없다고 보지만 가치 지향적인 입장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점이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에요. 요거 꼭 암기하고 가세요. 연구 과정에 대한 책임은 가치 중립성과 가치 지향성 모두 강조한다는 거. 자, 그러면 다음으로 과학기술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 볼게요. 과학기술자의 책임의 한계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오펜하이머는요,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책임만 강조하는 견해예요. 다음으로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은요, 과학기술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까지 강조하는 견해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오펜하이머는 내가 원자폭탄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자폭탄을 사용한 것은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역할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활용에 대한 책임은 없다 라고 이야기한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자가 연구 과정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활용에 대한 책임은 내가 없다, 나한테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펜하이머예요. 다음으로 하이젠베르크의 입장을 볼게요. 하이젠베르크는 히틀러의 손에 원자폭탄이 들어가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우리의 연구는 평화로운 원자에너지 활용 방안에 한정되어야 한다 라고 하이젠베르크가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자폭탄을 만든 것은 과학자긴 하지만 원자폭탄을 활용한 것은 히틀러긴 하지만 그것을 만든 것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연구 과정뿐만 아니라 그런 활용에까지, 사회적 책임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하이젠베르크라는 거. 다음, 우리 이제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까지만 보면 이제 이 단어는 끝나요. 자,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볼게요. 자, 내적 책임은 뭐냐면 과학적 지식의 추구와 발견은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어떤 정보도 표절하고 위조하고 날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다음으로 외적 책임 볼게요. 비교해서. 외적 책임이라는 것은 전문가로서 자신의 연구활동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인식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연구활동이 그 연구활동으로 인해서 사회적 책임,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력을 인식해서 외적 책임까지 인식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외적 책임이고 우리는 과학기술을 연구할 때 표절이나 위조, 날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내적 책임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학기술 단원의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었어요.
자, 우리 앞에서 요나스의 책임윤리 배웠었죠. 여기서 요나스 한 번 더 나와요. 우리 요나스 과학기술에서 왜 나오냐면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요나스의 책임윤리가 뭐였냐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윤리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규범만을 규정짓는 그런 윤리였어요. 근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만으로는 부족해졌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자연,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윤리가 있어야만 우리는 인간이 계속 존속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요나스의 책임 윤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인 공백, 우리 과학기술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자연과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윤리는 우리가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윤리적인 공백이 있다, 형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스의 책임윤리 이야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 고려한 미래윤리로서의 책임윤리를 우리는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건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 그쵸, 공포의 발견수를 통해서. 우리는 선에 대한 인식보다 악에 대한 인식을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켰을 때 인간만을 고려하면 살아간다면 어떤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올지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책임윤리를 인식하고 자연과 미래세대까지를 고려한 윤리를 정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스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미래세대까지 꼭 고려를 하는 책임윤리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존재론적 책임이라는 건 뭐였냐면 책임윤리 할 때 책임이 존재론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냐면 자연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자연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존재론적 책임의 성격을 절대적, 총체적, 지속성, 미래성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신생아가 존재하는 것 자체 속에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 속에 우리의 책임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자연 일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 전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가 자연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자연의 미래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책임을 담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봤었어요. 혹시나 앞에 요나스의 책임윤리를 듣지 않은 학생은 꼭 그 부분 강의 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 꼭 복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 중요한 부분, 필기를 꾹꾹 하면서 꾹꾹 눌렀으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배울 거니까요. 다음 시간 강의는 꼭 듣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안녕.